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전용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 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오늘 아침 후베이성 우한을 통과해 중국 후난성 성도인 참사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베트남 접경 지역에는 내일 새벽 1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닝썬 클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클럽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유착 의혹을 받고 전직 경찰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안개까지 겹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5배가량 높은 가운데 낮에는 대기질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이 아닌 북한과 미국 사이의 종전선언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차원이라면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런 전망을 내놓는 걸 보면 북미 양국 간의 종전선언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미국이 얼마든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한다면서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속도를 가속화하는 거라면 북미 간의 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평화협정은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합류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북미 사이의 종전선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시에도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지 종전선언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이나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발행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태극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 북미 회담 준비가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 취재 기자가 베트남 주의 현장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태민 기자는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의제가 다루어지는 실무 협상장인 뒤파르크 호텔 앞입니다. 여전히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현희 기자, 김정은 위원장 숙소 후보 가운데 한 곳에 나가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 앞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비가 점점 더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뒤파르크 호텔 상황부터 좀 볼 텐데요. 자, 김태민 기자, 지금 베트남 시간이 10시가 좀 안 된 시간일 것 같은데 오늘도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흘간 북미 양측 실무진은 이곳에서 치열한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비건 대표가 시내 성당을 찾아서 미사를 드리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이른 시간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대표를 비롯한 다른 실무진들은 각각 아침부터 호텔 식당을 찾는 등 일과 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협상장으로 쓰이는 호텔 회의실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개인적인 행사가 예약돼 있다는 안내 표지와 함께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회의실 입구부터 방문 목적을 물으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보통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또 북한 실무진이 머무는 영빈관 앞에선 김혁철 특별대표를 태울 차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조만간 북미 실무진 간의 막판 협상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정상이 합의할 하노이 선언회담을 의제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건데요. 앞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양측이 전날까지 합의문 문구회담을 내용을 조율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멜리아 호텔 안팎으로 보안이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주변은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으로 오는 공안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호텔 주변을 순찰하는 공안들도 있고요. 공안들이 호텔 앞을 10여 명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부 엘리베이터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자체 보안도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내부 촬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 투숙객이 아닐 경우 호텔 로비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관계자와 공안이 투숙객 명단을 뽑아들고 로비를 돌며 여권과 대조 확인 작업까지 하면서 투숙객이 아닐 경우 밖으로 나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호텔 곳곳에 양복을 입고 북미 정상회담 관계자라는 명찰을 단 인력들이 배치되어 내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강화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회담장으로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과 걸어서 15분,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어제 오전 북한에서 싣고 온 각종 방송 장비와 회담 준비 물품이 이곳 멜리아 호텔에 들어왔고 북한 측 경호 담당자들 역시 이곳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은 어제 스위트룸이 자리한 멜리아 호텔 21층에 여장을 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곳곳에서 배치되어서 내부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는 만큼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확인하고 도청 등을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듯 주변은 정상회담 로고가 찍힌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한쪽 코너에는 커다란 입간판도 세워지는 등 정비 작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멜리아 호텔은 앞서 미국 백악관이 프레스센터로 예약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백악관 프레스센터가 차려지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 전광판이 올라왔다가 몇 시간 만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 멜리아 호텔 이용을 두고도 북미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회담장과 두 정상의 숙소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각종 추측만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김태민, 한현희 기자가 정리해드린 대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북미 회담이 열릴 하노이의 주요 현장 연결해서 현지 표정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열차 중국 영토로 진입한 지 지금 사흘째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후베이성 우한을 통과한 뒤에 이 시간 현재 후난성 창사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지금쯤 중국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의 그 열차는 그 동선 이동 경로가 동선 그 벨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제나 텐진을 거쳐서 허베이성의 바오딩을 지나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조아장을 통과한 뒤
중국 대륙을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중국 내륙의 교통 중심지인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우한시의 장강대교가 통제됐고 중국 시각 오늘 오전 7시를 조금 넘어 특별 열차가 우한역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열차가 달려온 경로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앞으로 후난성 성도인 창사를 거쳐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의 난닝으로 바로 빠진 뒤에 그 접경 지역인 핑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창사에는 중국 시각으로 11시 30분을 전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난닝 도착 시간은 오늘 밤 11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이 있는 핑샹에는 내일 새벽 1, 2시쯤에 열차가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는데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다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각 당의 온도 차이는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북미 정상이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을 하길 기대한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의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려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견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결과가 예측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이 될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구체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국회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나저나 국회는 언제나 정상화되나 참 답답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만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에도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오늘 역시 여야 간 접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3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 속에 국회가 장기간 멈춰 있는데요.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물론 문희상 의장과 다른 야3당은 어떤 방법을 쓰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회동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회 차원의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5당에도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언제까지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할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현황 또 앞으로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자, 서울에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과 전북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아 평소보다 5배가량 짙습니다. 유치원은 야외 수업이 금지되고요.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온도는 봄처럼 온화한데요. 미세먼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한 겁니까? 네, 연일 기온이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람이 약해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되고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에 아침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상황이 더 악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 오늘 낮 동안 추가로 중국발 스모그가 더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남부 곳곳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내일 오후부터 비교적 청정한 공기가 유입돼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3월부터는 국내외 오염물질의 황사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등록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가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교육비를 내왔지만 3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사로 학부모가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욕실 청소를 할 때 쓰는 분무형 세정제 일부 제품이 용기 강도가 기준보다 약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의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등에서 팔리는 스프레이형 욕실 세정제 6개를 조사한 결과 한계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져서 관련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알레르기성 향료가 들어있었지만 표기하지 않았고 실제 산송도와 다른 액성으로 표시를 하거나 내용량이 허용 부족량보다 더 적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다스 의혹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신문이 이번 주 나란히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자기 방어권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보석 신문기일 각각 열리는데 언제 열립니까? 네,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문이 먼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문을 열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식 재판은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방침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은 모레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은 이미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항소심 공판 준비를 다시 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3명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가 법원 인사로 교체되면서 새로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문부터 좀 짚어보죠. 양 전 대법원장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현행법상 모든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거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불구속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련법을 토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식 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 강도나 납치 혐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서야 불구속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볼 때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증거 목록만 400여 장에 이르는 등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구속 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를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관련 수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상당한 부담 속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석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하루 간격으로 보석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아직 정식 재판을 받기 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인위적인 보석 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피부염 등 9가지 넘는 질환을 겪고 있다며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오는 4월 8일로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아 일반적인 보석 사유에서 제외되는 점과 함께 건강 상태가 1심 재판 당시와 비슷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맞서고 있습니다. 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재판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에 한해서는 구속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해 8월 한 차례 석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친정부 단체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2달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재판은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공판입니다. 김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1월 담당 재판부에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김 전 실장 측이 또다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금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건 보석과 달리 구속 집행 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1939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 81살인 고령인데다 심장병 등 지병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는 만큼 보석과 달리 따로 기각이나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신경전은 한 달이 지난 지금 협상은 답보 상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사실상 무산되는 전격 연기된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워싱턴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격적인 4차 방중으로 방중 기간 미국과의 핵談判을 앞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성화하는 징후라는 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 전략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베트남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전용 열차는 이르면 내일 오전에 베트남 접경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베트남을 향합니다. 자, 조금 전에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요. 청와대별로 나온 소식인데 이번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걸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청와대에서 뭐 공식 발표까지 했으니까 예. 거의 뭐 북미 간 양자 간의 이제 종전선언은 이제 거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제 북미 간의 입장차가 조금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2007년도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그 종전선언안이 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징검다리로서 계속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북미 간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입장은 조금 갈립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한때 그 미국 입장에서 자꾸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뭐 우리가 받아서 뭐 하냐. 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은 뭐 적대시 정책 안 하겠다, 북한 침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순간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그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이거 종전선언을 3자, 4자로 했을 경우에 중국이 끼어들 가능성, 또 이것이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우려를 했는데 예. 아마도 지금 그 어쨌든 실질적인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한 것, 그 북미 관계 진전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위한 상당히 중요한 조치로서 3자, 4자가 아닌 북미 간 양자 간의 종전선언에 합의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자냐, 3자냐, 4자냐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달랐기 때문에 종전선언 지금까지 미뤄져 왔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선언이라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청와대가 뭐 양자가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북미 간의 양자 종전 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진 겁니까? 예, 뭐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도 결국 정상 간의 선언을 해도 되고 외무장관 선에서 선언을 해도 됩니다. 예, 선언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 선언을 어디 선에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가지 않는 거라고 대변인께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베트남 하노이로 갈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정상 간의 양자 종전 선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3자를 추진해 왔지만 어떠한 이러한 종전 선언을 거침으로써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빠지더라도 이것을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제시한 거죠. 나쁘지 않은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종전 선언이 모든 걸 푸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미 간에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 선언을 한 다음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유엔사 해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일부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 점은 아마 미국이 다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부분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의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논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러한 종전선언이 이번 하노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종전선언의 주체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 주화를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있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1차 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6.12 정상회담 때부터 해서 계속 남북 정상회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 이번에 그 정상회담 이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도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은 그 금강산 관광 얘기, 남북 경협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짊어져야 할 부담을 한국이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뭐 물론 이것은 일종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열망 내지 욕구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깊숙한 어젠다 관련된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예. 그만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한국의 역할이 이전 처음 단계보다 작년 처음보다 지금 단계에서 뭐 상당히 어젠다별로 깊숙하게 지금 진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의 역할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틀 뒤면 이제 북미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뭐 설마 열차 타고 갈까 했는데 진짜 열차를 타고 갑니다. 지금 60시간 뭐 비행기 타고 가면 5시간이라고 하는데 60시간을 타고 가거든요. 자, 이건 이유는 어떻게 볼까요? 뭐 다양한 고려를 했겠죠. 네. 비행기로 가면은 빠르고 편리한 대신에 안전성이라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 비행기를 다시 한번 임차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고 네. 열차로 갔을 경우에는 안전성도 높고 또 북중 간의 긴밀한 협력도 과시할 수 있고 가는 동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고려 사항 중에서 예. 그러면은 열차로 가자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시에 뭐 외교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에 갈 때도 열차를 이용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통성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도 열차 방 베트남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네. 저희도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열차로 가서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찰까지 하고 돌아오면 제가 보기엔 5일, 6일, 7일 이 정도 기간을 북한에서 비어 있는 거예요. 평양을 그렇죠. 비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최룡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제 그 임시로 담당을 하겠지만 이것은 기존의 북한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불안정 증세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만큼 뭔가 자신감이 붙어.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권력이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대외적으로도 정상국가의 이미지,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 이거를 보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뭐 신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열차로 상당한 오랜 기간 중국 대륙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60시간이잖아요. 베트남까지 가는 기간이.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아마도 그 베트남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 현지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찰이 되어 있는 아마 군데군데 한두 군데는 그 서서 열차를 세우고 아마 직접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광저우 지역 같이 중국 내에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룬 그러한 지역도 실제적으로 보고 아마 그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로 가야 직접 그 지역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뭐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조선중앙TV도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한 이후에 바로 이 소식을 알렸거든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죠.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위et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회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의 뜨거운 발효음을 받으며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조선중앙TV가요. 출발하고 바로 출발했다 이렇게 알렸거든요. 이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뭐 방문 자체도 발표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하면 다음 날 아침에 그것을 갖다가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대대적으로 예.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보다 개방적인 성격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보통 국가로 조금씩 사실은 뭐 정상적인 국가라면 출발 당시에 뭐 생화면으로 나올 텐데 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체제를 고려할 때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들을까 관심이 있다. 아까 김현욱 교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길목에 이제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만약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저 같으면 가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길목에 있고 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실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재 완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경협이 일종의 뭐 그 초기 단계로 진입을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 당시 평양을 방문한 여러 그 우리나라 대기업체 수장들 뭐 이재용 부회장도 끼어 있었고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거든요. 바로 한국에 투자를 하라 기업체들이. 네, 바로. 예,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도 투자를 했는데 왜 북한에는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또 실제 그랬을 경우에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모델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창선 집사도 이미 뭐 이 지역들을 그 삼성전자 이 부분들을 이미 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욱 교수님은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은 가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경제 성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이런 부분하고 딱 매치가 되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면 적어도 내일 전에 정밀한 경호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삼성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경호 체크가 없다, 세큐리티 체크가 없다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도 희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 개발 관련한 어떤 그 동선상의 일정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 이제 60시간 열차 타고 간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60시간 열차를 타고 가면 이거 어떻게 타고 가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타는 열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장갑차보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장갑차보다 안전하다. 뭐 상당히 경호 그 시설이 잘 돼 있겠죠. 뭐 밖에서 어지간한 로켓가 와도 견디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최한 그 통신 시설이 갖춰 있고. 저게 지금 열차 내부인 거죠? 저 그림이 지금 열차 내부에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요.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개인 침실, 뭐 휴식 공간, 뭐 연회실, 집무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글쎄 지금 아까 그 방송 전에 이제 신 박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은 60시간을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수행원들에게는 조금 좀 지루한 수행원들은 좀 지루한 그런 그 기간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수행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특별열차에 함께 탄 수행원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같이 있었던 외교안보 라인의 이 주요 관료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정상회담이니까 외교안보 하는 분들이 다 수행을 하겠죠. 뭐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지금 북핵 협상을 관리하고 있고요. 리수영 당 부위원장은 이제 공산권 국가들에는 당대당 협력을 중시합니다. 그것을 총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거고 그 안에 리용호 외무상은 외교장관으로서 포함이 된 거고 노광철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은 이것이 이제 당정군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는 북핵 협상을 지원해 왔기 때문인데 이번에 새로운 인물이 김평애 부위원장하고 오수영 부위원장인 거죠. 김평애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간부 인사, 조직 부분을 좀
맡고 있고 오수영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장으로서 경제 협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베트남과의 관계 복원에 있어서 당대당의 협력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개혁 개방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따라 그렇죠. 보겠다. 지난번 이런, 싱가포르에서는 예. 저 두 사람이 빠졌는데 싱가포르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당대당 협력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경제 협력을 하기도 제한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지만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평희 부위원장이 들어갔고 경제 발전 모델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오수영 부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 동행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이설주 여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멜라니아 여사하고 퍼스트 레이디 간의 외교는 이번에 또 없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예. 지난번에도 그 영부인들 간의 어떤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글쎄요, 뭐 이번에도 뭐 영부인들이 만나서 특별히 무슨 역할을 할 그런 성격의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담판을 하러 가는 것이고 두 지도자에게서는 어떻게 뭐 만찬을 하면서 서로 친목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비핵화나 뭐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평화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는 그러한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도 멜라니아 여사나 리설주 여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의 또 하나는 뭐 그 지금 김여정 부위원장하고 또 그 딸 누구죠? 이방카 여사. 예. 이방카와의 만남이 또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글쎄 뭐 지난번 싱가포르 때도 없었고 그것도 이번에도 좀 불가능하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설주 여사의 동행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베트남 또 국빈 방문도 한단 말이죠. 예, 끝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베트남 방문 같은 경우는 국빈에서 공식 우호 방문으로 공식 낮췄다는 우호 방문으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많이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보면은 결국 주된 협상이 북미 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격을 약간 낮춰준 거다. 물론 의전은 국빈 수준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이런 걸 했겠지만, 다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이설주 여사가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미국하고 협상에서 참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콘텐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협상이 잘 이루어서 3차, 4차, 5차 이렇게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했다. 그때는 퍼스트 레이디 간의 미팅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 만족할 만한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대적인 행사는 생략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퍼스트 레이디 간의 만남이 좀 격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현송월 삼지연 악단 단장도 수행단에 포함이 돼 있던데 가게 되면은 뭐 어떤 역할을 이게 하게 사실은 될까요? 공연을 할 가능성을 아직도 배제할 수가 공연, 없습니다. 예. 27일, 28일 이렇게 양일간 개최된다고 하는데 아마 26일 날 저녁 때쯤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도착할 거예요. 그럼 27일 일정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협상은 주로 28일 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27일 날 만찬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찬을 먼저 하고 그렇죠. 28일 날 협상을 본 하고요. 회의를 하는데 예. 만찬과 함께 공연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를 김찬선 부장이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 공연장인데 그럼 거기에서 공연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어쩌면 아니면 베트남이나 제공하는 공연을 같이 볼 때 북한 측에서 현송월 악단장이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가능성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7일에 오페라 관람 같은 친교 행사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있다고 봅니다. 점쳐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지금 뭐 세계의 단판을 이틀 앞둔 베트남 하노이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른 이런 모습입니다. 달아오른 현지 분위기 어느 정도인지 차윤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는 세계 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버거부터 김정은 칵테일까지 그야말로 정상회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공짜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미용실이 인기를 끌었었죠. Có xong khởi đầu này con cảm thấy rất vui khi mình rất giống với chủ tịch của Triều Tiên. 최근에는 한 레스토랑이 레스토랑 이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한 더티 트럼프 버거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맛있다는 의미의 영어 여미를 합친 김정염 버거를 새로운 메뉴로 내놨습니다. 더티 트럼프 버거에는 노란 머리를 형상화한 토핑이 올라가 있고 김정염 버거에는 김치튀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샘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김정에일이라는 수제 맥주를 선보인 술집도 있고 또 다른 술집은 소주를 섞은 기념 칵테일을 내놨는데요. 이 칵테일 이름은 로켓맨 아니고요. 락kin맨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의 상점에서는 두 정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티셔츠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또 가짜 김정은과 트럼프 분장을 한 사람도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지금은 공안의 감시 속에 호텔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김정은 대역 배우인 하워드 엑스는 SNS에 베트남 공안이 김정은 사측이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거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하노이 현지 분위기는 확실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뜨거운 만큼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하노이 현지의 분위기 차윤정 앵커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가짜 김정은은 정말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정말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텔에 감금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 트럼프 버거까지 등장한 이런 상황이고요.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센토사 섬이 굉장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하노이가 얻는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 양 정치 체제가 다른 두 국가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즉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두 국가 지도자의 정상회담을 어쨌든 개최한 그러한 국가 네. 상당히 어떤 외교적으로서 중립적이고 어떤 제3의 지대 국제적으로 상당히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 국가를 특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모든 국가에게 다 호의적일 수 있는 국가다라는 국제적인 어떤 신망, 신뢰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건 결국 경제적인 이득 같아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싱가포르가 가져왔던 경제 효과는 6,2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6,2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6,200억 원 경제 효과가요. 그러니까 아마 베트남도 이 정도를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리고 이제 기간 면에서 더 늘어나고 또 북한하고 베트남 양자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또 한 번의 성장과 외자 유치를 위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분위기가 들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확한 회담장 그리고 숙소는 마지막까지 비밀에 붙여지는 겁니까?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윤곽은 잡혔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멜리아 호텔, 전통적으로 북한 대사관이 활용했던 호텔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JW 메리엇으로 정해졌고요. 정상회담장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메트로폴리탄 호텔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 측이나 북한 측이나 거기를 실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메트로폴리탄 호텔은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호텔로서 거기에 대표적인 오래된 호텔이에요. 전통이 있는 데죠. 찰리 채플린이 그쪽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안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센토사 섬과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부각되는 이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 센토사 섬 정상회담과 준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정상의 경호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아마 마지막이 돼서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하면은 의제를 어디까지 좁힐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결국은 아까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는데 북미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나왔던 4가지 그 기둥 중에 2개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야 체제 문제,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길목인 종전선언을 양자가 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뭐 3자든 4자든 만나서 어느 정도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터전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북미 양자 간의 종전선언을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을지 그걸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양자 관계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거죠. 물론 이제 추후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뭐 리에종 오피스 그러니까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까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합의가 된다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는 추후에 이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상당히 마련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비핵화 문제예요. 그렇죠. 비핵화 관련해서 아직도 저는 큰 입장차 뭐 여전히 입장차가 저는 존재할 거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 번 정상회담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원하는 만큼의 비핵화 예를 들어서 뭐 신고라든지 사찰 검증 이런 부분은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한 플러스 알파 그 영변 시설을 동결하고 폐기를 하고 또 뭔가 플러스를 준다면 알파. 예. 뭐 이거는 ICBM과 관련된 것일지 아니면 영변 이외의 또 다른 핵시설하고도 관련이 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해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초기 단계의 제재 완화를 해주면 그러면은 스몰 딜이라도 어느 정도 초기 단계로 진입하는 그러한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 이 알파까지 나갈까? 그리고 알파가 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알파까지 나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줄 어떤 선물은 뭐가 될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예, 뭐 이 말이 있잖아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렇기 실패한 때문에 정상회담은 없다.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동결 그리고 폐기는 합의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은 교환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 예, 부분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영변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결된 시설을 폐기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돼요. 신고 검증을 해서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만들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것을 끝내 거부해 왔어요. 과거에는. 이것을 얻어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검증 약속만 그렇죠. 이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검증 방식, 뭐 네. 시료 채취라든가 의심시설 방문을 얻어낸다고 하면 대성공이거든요. 계획표만 받아도 그렇죠. 성공했다는 그 거죠. 합의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북한이 허락을 한다면은 미국에서 제재 완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주지 않으면 북한이 그거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이제 합의가 되면 그것은 영변 핵시설에 관한 아주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하고 관련돼 있는 게 북한이 이러한 신고 검증을 하지 않고 다른 거로 해서 제재를 갖다가 완화받으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엇이냐? 결국 미국이 관심이 있는 ICBM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은 그런 신고 검증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안 좋은 거래인데 근데 미국한테는 이게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런 거래를 하면 핵을 가능하면 오래 보유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래로 갈 수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제재 완화를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영변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로드맵까지도 합의를 해준다면은 이때는 뭐 금강산관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플러스 알파도 얻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것도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같은 맥락에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한국이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취지를 담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응 조치 차원은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비핵화를 얼마만큼 이번 단계에 진전을 시킬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좀 많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도착할 때까지 많은 결심을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협상 상황들이 어디까지 지금 실무 협상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 가지 뭐 시그널들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비건 대표가 이제 협상 마치고 나오면서 어제 엄지척 이렇게 차 안에서 이런 포즈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스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두 가지죠. 실제 원하는 그런 비핵화 조치 중에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걸 얻었다는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 같이 비핵화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 말씀하신 신고, 사찰, 검증
뭐 로드맵이든 예. 이 정도를 못 얻어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핵화 조치의 부족함을 상당 부분 덮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종전선언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 그런 것들을 얻고 저는 뭐 엄지척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지만 그래도 비핵화든 뭐 북미 관계 진전이든 어느 쪽에서도 조금씩 진전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뭐 협상 앞두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글도 남기고 하는데요. 최근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회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3차 회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We started off with a very good meeting, and I think we'll continue that along.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last meeting by any chance, but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The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이번이 마지막 회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좀 분석해 주시죠. 이제 뭐 저 말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번 단계에서 사실 언론의 기대 수준으로 많은 것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담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저 방송 이전에 했던 말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거니까 미국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성공적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입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더라도 이번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싶어 할 겁니다. 결국 돌아와서 내 외교가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기대치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도 언론에서 그 정도밖에 못했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기대치를 낮춰놓고 베트남에서 무언가 얻어내겠다 하는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거래의 달인입니까? 그리고 트위터에다가 비핵화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음표를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이걸 긍정 시그널로 봐야 될지 부정 시그널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의 그 비핵화가 안 나오고 있고 국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북한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의 지금 관심은 재선에 다 몰려 있다. 그래서 재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순간과 북한의 비핵화를 연관지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북한 비핵화의 결정적인 원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거죠. 오히려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역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 그게 뭐 내년 초이 될지 내년 중순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 원하는 그러한 협상을 위한 그 포컬 포인트 초점은 조금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정치 상황까지 좀 감안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차 정상회담 때보다는 이번에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벌써부터 관심이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는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됩니다. 의무 사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원,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재정 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서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 재정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정부는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부장원 기자.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부장원 기자 뒤로 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군요. 네, 지금 이곳 국회 앞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그리고 운전기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의 대규모 집회가 잠시 뒤인 오후 1시 이곳에서 열립니다. 지금 현장에는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교육바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한유총은 이번 총궐기 대회를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식이라고 이름 짓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궐기 대회 이후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나설 여지도 남겼는데요. 한유총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해 이런 환경에서는 더는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설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에도 교육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폐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이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문을 닫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런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당국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교육당국은 지난 22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불법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감사,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은혜 부총리는 집단 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행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표결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요즘 유력 정치인들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태블릿 PC 발언부터 짚어보죠. 자유한국당은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마지막 TV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토론회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도 혹시 세모입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우세훈 후보는 태블릿 PC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태블릿 PC에 대한 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분명히 국과수의 감정까지 거친 과학적인 그리고 꽤 오랜 동안 재판을 거쳐서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걸 판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런 판결을 믿지 않은 일부 세력의 말을 황교안 총리가 인용하고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 및 진보정당에서는 망언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 전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당대회 선거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황교안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표가 되면 취임일성으로 내가 이기려고 망언을 했지만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그리고 그 징표로 김진태 후보 등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당으로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1등을 하고도 김진태 후보에게 지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는 수요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국당의 당대표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결정이 난 뒤에도 이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망언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 발언 때문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인 4선의 서른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답을 하던 중에 현재 20대가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그때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서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죠. 홍익표 의원 역시 지난 15일 한 토론회에서 20대가 보수적인 건 반공교육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반공교육이었습니다. 거의 그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자,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서른 의원은 20대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기보다 교육 환경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취지의 발언이다 해명했지만 야당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꼰대 발언들 제가 볼 때는 청년 인지 감수성이 빵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청년 정당, 꼰대 정당인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들, 청년 인지 감수성 좀 키워서 청년들의 분노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급기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요즘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발언이 논란이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딴 구설수 과연 망언일까요? 아니면 소신일까요? 어쨌든 공격거리를 찾고 있는 정치의 속성상 물고 물리는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2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4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1%포인트만 상승하면서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도 6.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잘한다는 평가가 30대에서 66.2%로 가장 높았고 잘 못한다는 평가는 60대가 52.8%로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내일쯤 하노이에 입성할 것으로 알려져서 조만간 북미 두 정상이 2차 핵담판 무대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전용기 에어포스 1에 올라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회담을 위해 25일 일찍 출발한다면서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이룬 진전을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고 자문하며 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의 진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은 빠르게 세계 경제 강국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쯤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하노이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차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내일 중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 모두 26일 중에 하노이에 도착하지만 실제 회담은 28일 하루 일정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미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싱가포르 1차 회담의 형식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회담, 오찬 등이 하루 사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 베트남 정부 최고 지도자들과 회담한 뒤 28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본 담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회담 일정이 짧아지면 성과도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진 않지만 두 정상의 하노이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비핵화 줄다리기 막판 실무 협상도 정점을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그젯밤 중국에 진입해 어제 낮에 텐진을 통과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오늘 아침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을 통과해 남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열차가 중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우한을 통과해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는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를 거쳐 오늘 밤 늦게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시장족 자치구의 성도 난닝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이 있는 핑샹 도착 시간은 내일 새벽 1~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탑승한 특별열차에 소형 헬기가 탑재돼 있을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총격과 폭발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소형 헬리콥터가 탑재돼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때 특별열차를 이용했으며 당시 열차 내에는 위성전화와 TV 스크린 등 최신 통신 설비가 갖춰진 이동 집무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느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 가속화하는 거라면 남북미 중 또는 남북미가 아니라 북미만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베트남 공식 방문 기간에 하롱베이 같은 유명 관광지를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평소 관광 명소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둘러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날 예고 없이 싱가포르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유명 관광지 머라이언 파크는 물론 거대 열대 정원으로 불리는 가든 바이 더 베이도 둘러봤습니다. 평소 관광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선 겁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 때도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하롱베이. 2,000개의 크고 작은 섬, 기암괴석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명승지입니다. 김일성 주석도 지난 1964년 베트남 방문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롱베이를 찾을 경우 관광특구로 개발 중인 원산 갈마 해안지구의 청사진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구는 금강산과도 가깝고 명사심리 등 휴양자원도 풍부해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 관광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분야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함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총 연장 35km로 내년 11월 준공됩니다. 지난 2015년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가 목적이었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개성과 연결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서울, 문산, 그다음에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됨으로써 그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과의 교류에 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했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대북 경제 제재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 속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로 동서에서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을 잇는 이른바 경제 동맥이 만들어집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시작 지점인 도라산역입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연결만으로도 관광객과 철도 물류 등의 영향으로 30년 동안 14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철도와 도로를 포함해 남북 경제 협력에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미 정상 사이에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져야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사실은 대북 제재에서도 충분한 이 공공성 사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라는 복잡한 퍼즐이 맞춰지면 첫 삽을 뜬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이런 남북 경협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양정상의 통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경협 이전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의 운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과 남북의 경협 사업들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되어 새로운 100년 출발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 깜깜이 예산이고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고유의 땅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왜곡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7년 일제잔재를 청산한다면서 지명 정비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고작 60여 곳의 이름을 되찾는 데 그쳤고요. 최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기획 이슈팀 차정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현장 취재한 지역은 어떻게 지명이 왜곡됐던가요? 네, 일단 YTN 취재팀이 다녀온 곳은 충남 진천군에 있는 구곡리라는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 진천 농다리로 유명한 마을이기도 한데요. 예. 구곡리의 옛 이름은 구산동이란 이름입니다. 구산동. 네, 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산 모양이 마치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불린 그런 이름인데요. 이제 YTN 취재팀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요, 이 거북이 모양, 이 거북이 머리와 등딱지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마을 이름을 9구의 골짜기 곡을 쓰는 구곡리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마을 주민들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때문에 걔들이 패한 거 아닙니까? 그 패해가지고 이 거북구자를 못 쓰게 했답니다. 그 다니면서 거북이 대는 게 거북구자는 다 없애버리고 딴 글자로 바꾸든지 지명을 바꾸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듣고 나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선에 그 구자가 있기 때문에 뺐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왜 마을 이름을 다시 바꿀 수 없었던 건가요? 지명 변경 시도가 없진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인 지난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마을 이름을 구산동으로 다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명위원회를 열고 마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야만 마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구산동 마을을 지키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은 마을 어귀마다 비석을 세우면서 고유 땅 이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이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도 마을 주민들은 원래대로 다시 복구해달라면서 수차례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현재 구산동 마을의 도로명 주소와 행정명칭은 모두 구곡길과 구곡리로 각각 표기되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왜곡된 이름이 1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곡된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찾아야 할 텐데 이게 지금 구산동 말고도요. 다른 곳도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사례는 거북구를 9구로 바꾼 사례가 있고요. 무조건 거북구면 바꾸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농산의 왕암리 그리고 왕전리 같이 임금 왕자를 앞에 날일자가 붙어 일본의 왕을 뜻하는 성할왕으로 바꾼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구곡리처럼 전북 전주시의 석구동과 충남 금산군의 구성리도 일제강점기에 거북구가 9구로 바뀐 대표적인 왜곡 지명입니다. 금산군 구성리 같은 경우에는요, 거북이 바위가 누워있는 폭포가 있다고 해서 거북 바위라는 뜻의 마을 유래를 갖고 있지만 이 역시 9개의 바위라는 뜻으로 왜곡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조사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이렇게 왜곡된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통을 갖고 있다고 유명해진 이 종로구 인사동 역시 일제가 멋대로 바꾼 합성 지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원래 인사동 지역은 큰 사찰이 있는 터라고 해서 절골 또는 대사동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큰 절은 지금은 탑골공원으로 변한 원각사를 뜻하는 건데요. 하지만 1914년 일본 정부는 지금은 종로 일가쪽인 관인방 지역과 탑골공원이 있는 대사동을 합쳤는데 이 두 지명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인사동이란 이름을 만든 겁니다. 결국 큰 절이 있는 터라는 뜻의 지명 유래는 희미해진 거죠.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서울 옛지명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내 일제잔재 지명 72곳을 발표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아직 90% 이상은 지명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취재해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부도 그 실정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네, 있긴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일제잔재 지명 잡기는 유행처럼 반짝했을 뿐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지도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년동 같은 행정구역명을 바로 잡아야 할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지난 2006년도 일제 왜곡 지명 31곳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2014년 강원도 강릉 왕산을 끝으로 8년 동안 14곳만 바뀌었고요. 절반 이상인 17곳은 일제식 지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행정지역 외에 산, 하천 같은 지명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자연지명을 관할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1987년부터 지명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에 자연지명 33곳을 한꺼번에 고치고는 현재까지 모두 52곳을 바로잡는 데 그쳤습니다.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황산 제1, 2, 3 폭포를 각각 용추, 절구, 용연폭포로 바꾼 2013년이 마지막 사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제 잔재로 의심되는 지명이 아직 200여 곳 정도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명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획 이슈팀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고 있는데요. 후속 취재를 하셔서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정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현재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 무역협상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시진핑 주석과 마르라고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도 여기서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월 말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한 데 이어 21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잠재적인 무역 협정을 위한 관세와 집행 장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시스템 이용료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관련 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결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방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화면 2개를 붙였다 뗄 수 있는 듀얼 스크린 폰으로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를 하루 앞두고 첫 5G 스마트폰인 V50 생큐를 공개했습니다. LG전자의 듀얼폰은 평상시에는 기존 스마트폰처럼 이용을 하다가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게임을 할 때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생긴 디스플레이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과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청주와 제천, 천안 지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금품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혼잡한 전통시장에서 이른바 맨손 빼기 수법으로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북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 의원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오후 피해자 57살 조모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의원과 조 씨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도중에 있었던 언쟁과 관련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만났다가 결국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3만 8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광고 목적으로 유명 맘카페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광고업체 관계자와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광고업체 대표 30살 이모 씨 등 9명과 허위 광고를 의뢰한 정형외과 의사 40살 임모 씨 등 17명을 정보통신법 위반과 거짓 광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업체 대표 이 씨 등 9명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동네 병원과 학원 대표에게 광고를 의뢰받아 실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한 허위 게시글 2만 6천 건을 맘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에서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허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윤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장인인 집주인 윤모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구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한 달 10만 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과 이달을 합친 20만 원을 미리 나누어준 충전식 카드에 입금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중복이 되는 만큼 중구가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국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요즘 한창 졸업 시즌이죠.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정든 학교를 떠나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졸업식 현장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다발을 가득 안고 가족, 친구들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시간.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꼭 이 은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항상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는 어느새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해줬으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낯선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과학기술의 힘은 고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Whenever I compare my country with Korea, like in the past it was like same, but now Korea is like really up and my country is like really low. So like I want to do something for my country and develop it. 미래 과학자로 성장해 나갈 학생들의 새 출발 앞에 선생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꿈과 함께 큰 목표의식을 지니고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류 발전의 주역이 되고 세계 역사에 훗날 기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응원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미래인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성장하는 그 길을 과학기술정통부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학교를 떠난 졸업생은 모두 128명. 미래를 이끌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의 꿈은 이제 더 큰 세상에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 교재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대학과 복사업소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문체부 조사 결과 대학생 절반이 넘는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화 사바하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이 영화는 주말 동안 66만 2천여 명을 불러들이며 누적 관객 117만 6천여 명으로 5일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바하는 검은 사제들의 장재현 감독의 작품으로 신흥 종교 집단을 쫓던 박 목사가 의문의 인물과 사건을 마주하면서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하늘은 먼지에 안개가 뒤엉켜서 매우 뿌였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7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에 가깝습니다. 오늘 노약자와 어린이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 등 서쪽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충북과 세종,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올라 3월 중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0도, 부산 16도, 광주 15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베트남 하노이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8도로 우리나라의 7월 여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북서쪽에서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축구에서 선수가 감독의 교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영국 명문 구단인 첼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첼시의 골키퍼 케파 선수의 돌발 행동이었는데요. 이 선수 계속 경기를 뛰었을까요? 잠시 뒤에 스포츠 기자와 경기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